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은 세계로 한번 뻗어 나가 볼까요? 네. 세계로 뻗을래요. 네, 그 튀르키예에 네. 핵심 이슈가 나오면 여기는 또 안 나와요. 딴 데 쫙 돌아야 되니까. 와, 아주 대선 얄미워. 같은 거 하면 대선이 있다든지 뭐 그런 큰 빅 이벤트 있을 때마다 다른 데 장사가 잘 되거든요. 여기 맨 그냥 끝에. 예, 여기는 다 지나고 그때 옵니다. 와, 정말 서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알파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터키에 오는 느낌으로 매부시에 왔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언론 탄압을 받으면서 매부시에 출연을 못했지만 드디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 여튼. 네, 고맙습니다. 뭐 책을 또 하나 내셨나 보네. 네, 이 책을 지금 네. 독자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파고도 요즘 매부쇼도 나오고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장사해야죠. 제가 이 책을 7년 전에 쓰기 시작했고 5년 전에 달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와. 네. 와인 같은 책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 예.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이에는 나라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5년 안에는 수십 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많이 바뀌는 네. 튀르키예입니다. 아, 네. 튀르키예 급변합니다. 예. 네, 최근에 또 대선이 있었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는 본인이 매부시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죠. 물론이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매부시에 못 나온 이유는 바로 대선 다음엔 인도, 파키스탄, 바레인, 두바이를 찍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아, 해외에 계셨어요? 제가 인도, 파키스탄에 갔어요. 아. 거기다 워낙 좀 약간 따뜻하니까 가서 좀 직접 봐야 됐었어야 돼요. 한번 알겠습니다. 파키스탄으로도 불러주세요. 네. 아, 파키스탄 이슈로? 예. 네, 고맙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지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살면서 처음 뵙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국제 정세를 네.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아. 분석하는 또 분이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보시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분석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달러의 위기, 이런 어떤 패권 경쟁, 거기에서 변화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네네. 뭐 분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정영진 씨의 또 지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태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제대로 됐나요? 아, 예, 뭐 제대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과분한 네.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쪽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 제가 뭐 국제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이 워낙에 지정학적 자산인데 네. 금융하고 지정학하고 비트코인을 엮어서 그 논하는 사람이 세계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런 논문과 자료를 찾다가 네. 제가 최근에 그냥 그런 책을 써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좀 핫합니다. 그럼 뭐 억지스럽게 엮은 건 아니겠죠? 아유, 그 당연히 억지스럽지 않죠. 예, 그 설득력 있게 엮어야지. 그 아무도 안 했다고 막 엮으면 괜히 억지스럽거든요. 설득력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매우 높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책의 가격보다 3배 넘네요. 책의 가격이. 아, 책값이 좀 폭력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책이 너무 싸요.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 예,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 얼마인가요? 이거 한 16,000원 정도도 안 됩니다. 아, 16,000원 네. 정도. 제가 네. 그 책을 쓸 때요, 그 중동 문제는 우리 알파고님의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선생님이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매부쇼 시청자분한테 욕으로 먹지만 그 외부에서는 좀 약간 인정받습니다. 아니, 책의 근거가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닙니까? 알파고 네, 유튜브라니. 알파고 유튜브. 그렇죠. 제 책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자신감의 네. 말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뭘로 결정되는지 그거를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이거 지정학적으로 네네. 이미 그거는 필연적이다. 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예,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정학이라는 말이 요새 핫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 네. 근데 지정학은 그 우리가 이제 트럼프나 시진핑 이렇게 국가 원수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네. 그런 변수로 보지 않습니다. 지리를 변수로 보죠. 지리. 네. 그래서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것은 튀르키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평평하다고 한참 할 때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는 지리가 중요하지 않았죠. 그때는 튀르키예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튀르키예가 이후에 가고 싶은데 뭐
안 서유럽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기도 했는데 네. 지금 튀르키예는 가장 핫한 곳이죠. 와.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무 짓을 해도 다 러시아도 욕 안 하고 미국도 욕 안 합니다. 와, 지리키에. 쉽게 말해서 나토인데도 러시아 미사를 살 수 있고 와.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혹은 뭐 지도자의 역량이나 외구력이 아니고 그 나라가 위치한 그 지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핫스팟이죠. 와. 왜냐하면 그 우리가 동로마 제국을 좀 봐야 되는데요.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보다 1000년이나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1400년대에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갔냐? 핫플레이스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그게 터키고. 네. 그 터키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한 곳 하나를 뽑으라면 터키입니다. 그 제 주장이 아니고요. 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국제 지정학자. 아니 나폴레옹도 전 세계를 정복하면 수도를 이스탄불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보면 너무 운명 결정론적인. 그렇지. 약간 그렇게 네, 느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 10대 대국이 된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만든 결과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땀 흘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경제하고 경영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정학이 지리 결정론이라고 본 거예요. 그 실제로 지정학이 계몽주의자들한테 배척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리 결정론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 정세는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끼어가지고 기시감이 좀 느껴지죠. 네, 터키가 다시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된 거는 지리 때문입니다. 흑해에 미국의 군함이 들어가느냐,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서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게 튀르키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한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떤 짤이 뭐 돌아다니는 거 우연히 봤는데 뭐예요? 그거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 그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네.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역대 관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 사실 미국 진주만 쳐들어가고 네. 미국은 받고. 또 일본에다가 막 핵폭탄도 터뜨리고. 네. 근데 지금 뭐 죽고 사는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고 참 그 묘한 관계더라고. 근데 그리고 심지어 엄청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매우 묘하다고 보고 있죠. 아 흥미롭게 봅니까 네. 다들? 누구랑 비교하냐면 프랑스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흥미롭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한 번도 친미를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미국한테 들이받은 적이 없어요. 늘 미국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언제나 친미를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들이받아가지고 핵폭탄까지 맞았죠. 그렇죠. 네, 프랑스는 미국하고 인접 국가가 아니고요. 네. 일본은 미국하고 인접 국가입니다. 미국이 쉽게 말해서 왜 일본과 미국하고 일본은 되게 멀어요. 아이고 모르셨나 보네. 멀죠. 엄청 멀어요. 먼데 그 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은 태평양하고 대서양으로 모두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대서양의 영국과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정치 세력이 있지만 고립주의도 있고 팽창주의적 세력도 있는데 네. 두 세력이 합의하는 것은 본토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은 반드시 친미적이어야 되죠. 이것도 인접 역시 국가니까. 지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네, 그 질입니다.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거는 인접 국가는 필연적으로 다 복잡합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일 거고 인접 국가하고는 복잡하죠. 그럼 미국하고 일본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라고 보는 게 맞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세국에서 열어준 것도 미국인데 결국은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이기게 한 것도 미국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고립주의에서 깨어서 2차 대전 참전시키게 진주만을 공격해줬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그 국제 정치 현실적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일본을 또 부축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가 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은 공시로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상식으로 보면 일본에서 자본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버블 이후 최고로 높습니다. 네. 이거는 지정학 아니면 설명 못합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중국 워런 버페가 답을 했잖아요. 워런 버페가 TSMC에서 돈을 빼면서 지정학적이라고 말했거든요. 지오폴리틱스를. 그리고 일본 종합상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종합상사를 워렌 버핏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일본 종합상사가 아마 뭐 여러 종합상사가 뭐예요? 종합상사는 뭐 그 실제로 업태는 그냥 우리나라 종합무역하는 곳인데요. 네. 여러 회사들의 지주회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지주회사들이죠. 네. 네, 지주회사도 있고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종합 상사들이
해외 무슨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좀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걸 사들이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적으로는 일본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일본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은 이자율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매크로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거를 설명한 유일한 그 변수가 지정학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한테 1980년대 일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을 써서 미국의 조야가 격분했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일이 치버라는 책이 잘 나오는데 그 일본에 잘 나가는 반도체를 뺏어서 한국한테 준 거예요. 미국이 파트너를 한국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덕분에 잘 됐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TSMC가 지금 지금 버팅기고 있어요, 미국한테. 대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전 국가안보 보좌관 오브라이언이 TSMC를 폭파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이건 약간 음모론적인 너무 딱딱 맞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워런 버핏이 TSMC 팔았고 그 무렵에 그리고 일본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 지정학 아니면 설명 못하죠. 지정학의 시대가 온 겁니다. 뭐 약간 뭐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정부가 거의 뭐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니네들 주가 안 올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된 뭐 그런 이유도 경제적으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다 연결돼 있겠지 뭐.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죠.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느냐에 또 이제 지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상식은 이자율이 이 정도 차이 나면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맨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 요거는 지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나는 이거 흥미로워요. 그래요? 네, 조금만 말씀을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아는 척 하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아니 알아듣기에. 아니 앞에 순서가 너무 늘어져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끝날 시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상파 아니니까 우리 끝내기 나름이에요. 아니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요? 네네. 그럼 저는 책 홍보하러 왔습니까?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 튀르키예 또는 중동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홍보가 되지는 않지만 에르도안이 이번에 재당선되면서 완전히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각을 세웠어요. 내각을 보면 다 친미예요. 친미? 친미 친용 다 꽉 깔려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를 들면 에르도안의 대변인이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있었는데 이브라임 칼른이라고 자꾸 이렇게 터키 정통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에르도안의 공공 외교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에르도안이 그 민심을 따라잡으려고 중간중간에 반미 발언들을 했을 때는 미국 격분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미국에 가서 우리 각하는 그때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었고 달랬구나. 그 에르도안의 좀 약간 그 실수들을 좀 약간 실드 줘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가정보원 원장이 됐어요. 국정원장이 됐어요. 그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튀르키예 고위급 관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국정원 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다음에 국정원 원장 13년 동안 이용을 했던 국정원 원장도 외교부 자리에다가 앉았고요. 그리고 그 영국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국이란 예전에는 영국 시민이었어요.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흐멧 심셰크라고 그 사람도 지금 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는 에르도안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71세이고 이번 대선 때도 몇 번 생방하다가 그 방송 도중에 쓰러졌거든요. 그 생방으로 다 잡혔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제는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사위한테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무인기를 팔아주는 그 방사업체의 사장님이죠, 사위가. 그 둘 중에 한 명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과정이 좀 약간 병화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옛날만큼 이렇게 러시아였다가 미국이었다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는 힘든 거. 그렇죠. 그 세습을 제대로 하려면 넘어가려면 확실하게 한 편을 서야 된다. 그렇죠. 제일 안전한 거는 다시 좀 친미 라인이니까. 그리고 그 둘 다 아들이든 사위든 다 미국 유학파예요.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위는 더군다나 미국 선교사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근데 벌써 후계 작업을 해?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넘었어요. 이제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제는 아마 다들 이번에는 에르도안 마지막 임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튀르키예는 그렇게 좀 약간 양다리 외교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다리보다 이제 미국 쪽으로 서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해석에서는 이번에 전쟁을 이제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러시아가 패배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튀르키예가 이란이랑 사우디가 좀 친중으로 가니까.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터키. 선배님 그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네. 너무 신기하게 봤던 거 뭐냐면 한국 언론에서 너무나 중동을 진중으로 이렇게 좀 약간 엮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우디 이란? 이번 아랍 연맹에 젤렌스키가 왔어요. 아랍 연맹에 젤렌스키 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원래 아랍 사람들의 모임이고 1년에 한 번 모이고 아랍 사람들의 제일 핫한 이슈를 다뤄야 되는 연맹의 정상회담인데 젤렌스키 거기 와서 연설했어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제일 찐 동맹 시리아를 이번에 초청을 했고 그때 이제 시리아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왔어요. 이거는 아랍 국가들은 아무리 중국이란 경제적으로 좀 약간 짜고 치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GCC 국가라고 하는 그 사우디라든가 나머지 그 손유 왕국들은 미국으로는 그렇게 길게 좀 약간 척질 수 없다. 예, 그런 거예요. 양다리로 가네. 똑똑하다 이 너네들. 뭐 이제 중동이라는 거는 양다리하고 사업군 아닙니까? 사업가야. 야 장사 잘하네 이놈들. 예, 그리고 제 책도 좀 사주세요. 예.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 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사실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 탈달러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이게 지금 정말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길게 하셔야 돼. 그럼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 깊게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탈달러. 얼마나 할까요? 1분 안에 끝낼까요? 요 2분으로 한번 끊어볼까요? 2분? 알겠습니다. 2분으로 끊어보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예. 그 좀 느린 속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달러라든가 그 달러 시스템의 붕괴는 그 달러 가치하고는 좀 무관한 용어입니다. 달러 시스템이라는 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 환율 제도를 의미하고 무역의 안정을 말하는 시스템인데요. 킹달러라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혼자 이자율을 높이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세계 무역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달러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한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의 안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중요한 요점 뭐냐면 위안화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그런 제3의 화폐 도전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 정치에 의해 가지고 탈달러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내부 정치 때문에요? 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달러 패권이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점은 부채를 자기 나라 당 안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축통화국의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누적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가죠.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 노조들의 텃밭이었는데 제조업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지난 30년간 데이터를 보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조업의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하나도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초고 엘리트들의 그 소득은 많이 늘었죠. 그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현상이 바로 트럼피즘이고요. 트럼피즘을 국제 정치학에서는 고립주의라고 봅니다. 고립주의라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리쇼어링, 외국에 나갔던 일자리를 다시 갖고 오자는 거거든요. 고립주의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어렵네. 감싸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잘 먹고 살자. 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의 0.6에서 1조 달러라는 돈덩어리입니다. 이 0.6에서 1조 달러라는 돈덩어리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국제 지정학적인 돈인데요. 이 돈이 바로 뭐냐면 미국이 1년 동안 지출하는 국방비, 그다음에 중국이 1대1로에 쏟아부은 돈, 그리고 미국의 국채 이자에 대한 지불 비용이거든요. 그게 전부 0.6달러에서 1조 달러, 0.6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에 있습니다. 선배님 저는 여기 한 가지만 야 가만히 있어봐. 야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 이제 끝나신 것 같아. 뭘 끝나 지금 탈달러 지금 작은 댓글만 달아드릴게요. 근데 이 탈달러는 그렇게 쉽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자국 동화로 쓰는 나라가 8개국이고요. 예를 들면 동티모르 있잖아요. 밑에서. 거기에 지금 화폐 단위는 달러예요. 자국 화폐가 없어요. 달러인데. 아니면 팔라우 가면 거기다 달러이고 그런 나라가 8개나 있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죠. 의미가 있지 근데 않을까? 그거 말고도 18개, 19개국은 자국 화폐를 달러에다가 고정시켜 버렸어요. 패그를 했죠. 고정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30개 나라 가까이 있는 미국 달러랑 같이 자고 일어나고 경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쉬운
쉬우지도 않을 거라고. 탈달러는 쉽게 안 될 것이다. 중동 문제는 제가 알파고님의 말이 다 맞다고 보는데 네. 이 문제는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죠. 독립 변수는 미국 내부의 정치인데 네. 미국 내부의 정치가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순간 전 세계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미국의 국방비로 쓰는 돈이 전 세계 순찰도는 경찰 비용이거든요. 네. 해군 비용. 그거하고 달러 시스템은 같은데 그게 0.8조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의 올해 국채 이자로 지불한 비용이 0.6조 달러예요. 이게 역전되면 제국 경찰을 그만둡니다. 그게 역전되는 게 지금 3년에서 5년 남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 세계 경찰 포기하고 혹은 이제 달러 패권을 포기해서 잃을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뭐 고용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은 정말 역사상 최저로 고용이 완벽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달러를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동안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면서 풍요하게 살았던 나라가 아주 긴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을 미국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미국이 민주국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죠 사실상. 네. 근데 미국에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정치가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는 단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단합한 게 10년 전에 트럼프가 한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이기 때부터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트럼피즘이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정계 조야는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트럼프는 안 되잖아요. 트럼프 한 명을 기소하고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트럼피즘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트럼피즘을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 세계 경찰로도 그만하고 우리도 무역 흑자를 내자라는 거죠. 무역 흑자를 내면 그게 유일한 독립 변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독립 변수기 때문에 지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하면서 돈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거와 탈달러와 나는 연결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달러라는 게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달러 패권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막 돈을 찍어서 미국은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찍어서 전 세계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한 나라가 돈을 막 찍어대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에 휴지가 되니까. 휴지가 되기 때문에 옛날 독일처럼. 근데 지금 미국은 막 찍어내도 네. 문제가 없는 게 전 세계로 다 그 돈을 뿌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물론 지금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뿌려갖고 지금 인플레이션 생기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좋은 조건을 왜 포기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근데 교수님이 그때까지 나왔던 말들 중에서 제일 다르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탈달러의 현상의 원인인 중국이다, 러시아다, 반미 세력이 이제 탈달러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그동안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교수님이 아니야 사실은 내부적이다. 미국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워. 네. 근데 그거 기축통화하려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지위를 포기한다. 기축통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소독하고 일본한테 그 무역의 키커런시를 좀 해달라고 미국의 키커런시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선생님? 키커런시가 뭔데요? 그 기축통화를 부르는 용어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결제수단 삼아달라고 했는데 일본하고 소독이 그거를 피했죠. 차라리 우리가 그 이자율을 높이고 절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사실은 플라자 합의죠. 1985년도에 엔화를 2배나 절상해가지고 성실한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하다가 몇 년 안 돼서 거품이 꺼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본하고 서독하고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기축통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제조업을 포기해야 돼요. 기축통화국이 되면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같은 형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에서 계속 우리나라 배도 그렇지만 계속 지금 유조선을 납포하고 있거든요. 그 납포된 배들의 국적이 파나마나 마샬이에요. 파나마나 마샬은 파나마는 찍겠지만 마샬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 알아요. 알죠. 네. 근데 그게 편의치적국이라 그래가지고 산성 그 배의 국적을 아무데나 두는 겁니다. 그 배의 주인은 BP나 뭐 중국이나 이렇습니다.
현위 취적국이 가능했던 게 바로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깃발을 달거나 중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깃발을 달아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의 보호가 없어도 그냥 공해상에서 안전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깨지고 있죠. 이란이 포함합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온적이에요. 아, 미온적이야. 그냥 성명서 내고 맙니다. 옛날에 10년 전에는 미국에 가만두지 않았는데 근처에 가서 맞아. 작전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성명서 내고 맙니다. 네네.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뭐 배 관련된 뉴스 나오면 파나마 국적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네. 웬 파나마는 이렇게 배가 많나 싶긴 하지만 사실 이제 파나마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저 세금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그 배 선사들이 다 그 나라에 이제 등록하는 국적을 거야? 달고 사실 이제 운영하는 데는 어느 나라 국적 따라 상관없으니까 세금 싼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 국적 뭐 아까 말씀하신 마샬 뭐 이런 데 이제 되게 많은데 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미국이 다 전 세계 지켜줬지만 이젠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네. 네네. 아니 뭐 키커런시 어려운 단어가 아니구만 내 찾아. 에이 뭐 그 대단한 단어도 아니네. 제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제 발음. 키 해봐야 뭐 10시 아니야. 별것도 아닌 단어인데 괜히 위축됐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포기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이 사실상 국제정치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은 사실상 지금 내전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갈등이 너무나 첨예해서 동합이 안 되니까 2024년도에 내년에 대선에서 한쪽이 한쪽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봐요? 근데 뭐 내전 상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11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혼란이 지속되는 거죠. 네. 정리될 때까지는. 11호에서 한번 화낼까 하다가 이거는 좀 너무 너무 좀 짜증낼 것 같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 그런 변화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국제 정세의 변화인데 그건 진짜 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어쩐지 이분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저 코인팔이 나오셨다 뭐 다 그러더라고. 기승전 코인이군요. 네, 본업에 충실해야죠. 계속 코인팔이 나오더라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트코인. 그렇죠. 이거 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의심해야 돼요. 누가 됐든. 이더리움 괜찮아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네. 위믹스는 어때? 위믹스. 그건 망했잖아. 망했어. 상장 폐지됐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는 코인은 위믹스밖에 없어. 그래? 나 이쪽으로 몰라. 맨날 그냥 뉴스만 보니까 몰라요 나는. 네.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정치화돼서 그렇지 그 의원이 받은 거는 에어드랍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고 준 거 아닙니다. 네. 알아요. 근데 아시는구나. 언론에서는 마치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것처럼 하는데 이런 얘기 왜 그때 처음에 할 때 안 냈어요 목소리? 우리는 상식이니까 얘기하는데 안 불러주셨잖아요. 눈치 보느라 못 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또. 당연히 그냥 받는 건데 마치모트 스케 받는 것처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문제는 위믹스에 투자한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바보라 투자했겠지. 그런 잡코인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은 또 비트코인 신봉자야. 비트코인. 그 잡코인에 투자하면 죄입니다. 그거는.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요? 왜 죄예요? 그냥 본인이 망하는 건데. 저는 비트코인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좀 많이 갖고 계신 모양이네. 많이 갖고 있나 봐. 2014년도 2월에 발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때부터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샀을 때 가격이 제일 높게 산 게 70만 원, 제일 싸게 산 게 38만 원. 지금 얼마야? 지금은 그래도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100배. 한때는 8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우와, 이건 뭐야? 저 여기에 그 출연료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바쁩니다. 지금 미국 가야 됩니다 내일. 우와 장난 아니네 이 사람. 그냥 나와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와. 2014년. 그러면 교수님 혹시 하나 코인 정도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잡코인 투자는 죄입니다. 김 의원이 닦이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잡코인 말고 와, 대박이야. 안잡코인이 몇 개나 있어요. 이름은 됐고요. 검증된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죠. 두 개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기축코인이에요? 그게 지정학적 의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기축코인. 아니 리플도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뽕이에요? 리플이 뭐가 괜찮아? 지금 기소 당해갖고 재판. 여기 그런 방송 아니야. 코인하는 방송. 그러면 책 읽읍시다. 네. 형 대박이네 이거. 그러네. 몇 개 사셨나 궁금하네.
와, 씨. 그때 200개만 샀어요. 제가 그때 책도 많이 드리고 많이 퍼뜨렸는데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 책을 안 샀어요. 9년 전에 사람들. 와, 이분 대박이네. 아니 그 선생님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겠어요, 자산이. 그러니까 저 여기 그냥 나온 거라니까. 우리 알았어요. 우리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도지코인 어떠냐 물어보는데 도지코인. 야, 이 사람들 처음에 무슨 코인팔이 왔다고 난리를 치더니 도지코인 알려달래. 도지코인. 저 도지코인은 진짜 모르겠어요. 민코인은. 네. 도지코인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앨런 머스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도지코인? 그러니까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이해 불가합니다. 뭐 이틀 전에 떨어졌어요, 80원으로. 도지코인 너 잘한다. 네, 죄송합니다. 도지코인 물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에 한번 제가 더 굽신거리면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모셔드릴게요. 네.